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하시는 분들, 뭐 개딸이라고 이렇게 통칭이 되는데요. 이 개딸이라는 표현을 본인들이 듣고 싶지 아니하기 때문에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한번 보면은요. 이 언론에서 이 진보 대 보수의 개념으로 이 민주당과 국힘을 보고요. 내지는 좌파 우파라는 개념으로 보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이 좌파의 소멸은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됐고요. 세계적으로 극우는 존재를 하죠. 그리고 상당한 그 맹위를 떨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결론은요.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 합리를 추구하는 이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민주당은 저는 명백히 보수 정당이다. 국힘과 마찬가지다. 다만 국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딸님들의 이 형태요, 이 성향을 보면요, 이 극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모든 사물을요, 이 극단적 양극단으로 바라봅니다. 나만 선이다. 너는 악이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삼죠. 대표적인 게 이탄희 의원인데요. 이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요. 이탄희 의원을 각종 그 커뮤니티나 이 댓글들을 보면요. 이탄희 의원을 상당히 공격합니다. 이 공격의 내용은 내각제 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 내각제를 지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바른 태도냐, 내각제가 과연 나쁜 것인가, 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을 악마화하는 것 자체,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탄희 의원은 내각제를 주장하거나 내각제로 가자화하거나 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각제파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대연정과 이 이탄희 의원이 주장하는 이 다당제 그리고 연합 정치를 한번 오늘은 보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좀 가장 그 현실성이 있게는요, 그분들이 직접 하신 인터뷰 내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이 제안으로요,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그리고 이 보수 진영 양측으로부터 이제 협공을 당했는데요. 이탄 의원이 최근에 이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내세우는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요, 굳이 말하면 정권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받아달라. 그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자. 그렇게 말하고 싶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집착하나? 왜 선거구도에 집착하냐? 그러는데 이건 우리의 역사와 우리 정치를 매우 구조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망국의 요인이다.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런 것을 찾아보면 결국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항상 독재적 체제와 사상, 부정부패, 분열이다. 그리고 지배층, 피지배층의 분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독재와 열심히 싸워왔고 부정부패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 참여정부를 고비로 해서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는 청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다. 남은 것은 분열의 구조, 이것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지역구도 해체하자는 것이다. 그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한 정치로 향상할 수 있다. 한 등급 성장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지금까지 싸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재와 부정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열주의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자. 재건축해야 된다. 우리의 정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이 독재의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의 문제 등등은 차츰 나아질 것이다. 많이 해소됐고 앞으로도 싸워서 해결할 것이다. 문제는 이 근본적인 이 정치 구조의 개혁이 없이는 한 발짝도 정치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대로 현실화가 됐죠. 부정부패의 문제는 사실 그 김대중 정권 이후에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도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그 전에 대형 어떤 스캔들, 커넥션 이런 것에 의한 이 부정부패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부가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지나고 나서 또 윤석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은 어떻게 탄생할 수가 있었겠느냐. 정치 구조의 문제에서 윤석열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제2, 제3의 윤석열은요. 이런 정치 구조의 개혁 없이는 반드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 이미 그 전에 다 인식을 하신 겁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한 대연정은 실질적으로는 정권교체 제안으로 지역구도 해소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질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후보만 내면 당선이 보장되는 영납 텃밭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죠. 자,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어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남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을 하고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시도를 해도 영남에서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득권이요. 그대로 유지가 돼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균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균열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남 지역의 다른 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 잘하게 경쟁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TK 의원들 한번 봅시다. 이 국회에서는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회관 내에서도요. TK 의원은 믿고 거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소위 말하는 지게작대기를 딱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대구 영복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대구에는요, 옛날에 염색공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섬유직종 관련 이 산업이 주요 기반이었어요. 지금 중국에 밀려서 이미 쇠퇴한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먹고 살 기반 자체가 없어요. 삼성인가요? LG인가요? 그것도 그 구미공단, 그것도 저 파주인가 어디로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삼성 그 상용차죠. 트럭 만드는. 그거 변변한 거 하나 유치 돼서 그걸로는 아무런 대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지금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면요.
30년, 40년 주구장창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의 현실이 왜 그래요? 의원들 문제잖아요. 이들은요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정책을 낼 필요도 없어요. 공천만 잘하면, 공천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자, 여기에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양당 구조 가지고는요 도저히 균열을 낼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왜 탄생했어요? 여러분 득표율을 보십시오. 묻지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요, 이 독재의 문제, 이 부정부패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때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것을 개혁하는 것은 정치구조의 이 개혁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고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유의미한 겁니다. 이게 작년 말 올해 초 이 여론조사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 중도에 상당히 많은 이 포지션을 두고 있죠. 나는 중도주의자다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제일 많아요. 여기서 하나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저는 6, 7 정도에 있다고 봐요. 물론 이 중도 쪽에 가까운 분도 계실 거예요. 매우 진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요, 저는 5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소수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진보의 이 어떤 기준들이 몇 개 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희자되는 거, 이를테면 이 동성결혼, 성소수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는 세계적인 이 부의 양극화 문제, 이 자본주의 폐해죠. 이거에 대한 관점.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부터 시작을 해서 종소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 소위 말해서 부자 감세로 일컬어지는 이 안에 이거에 그대로 동조를 해줬잖아요. 최소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도 굉장히 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사실상요, 이 민주당은 6개 정도에 가까운 보수 정당이다. 정치 이념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주목을 한 겁니다.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별로 없다.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이미 당시에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연정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당시에 대연정을 왜 하고자 했나라는 이 결과는요, 그대로 윤석열의 등장으로 입증이 돼버린 것이죠. 자, 이탄 의원 역시 본인이 직접 그 얘기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정치를 복원하는 게 윤석열 심판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정우정치의 판 자체를 깨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겁니다. 반사이익 구조를 깨버리는 겁니다. 정우정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딱 둘로 제한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지금 신당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도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47석을 골목상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22대 국회는 일 잘하기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된다. 각 정당들이 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 그 선언된 내용 중 겹치는 것들을 연합해서 처리하면 쉽다.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유권자 10명 중 2명, 3명 정도는 동일하다. 이 보수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국회에 들어왔을 수 있다면 이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 관련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도 나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검경수사권 분리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의 시행령 하나로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이재명, 박홍근, 권성동 짬짬이 해서 공수처의 기능을 아예 발휘할 수 없는 공수처를 지금 만들어 내버렸잖아요. 이런 구조로 22대 국회를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 나라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정치 효능감이 살아나자. 이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초기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50% 이상이 지지를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이 검찰개혁 관련 부분에 있어서 동의 지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뚝 떨어졌습니다. 왜요? 효능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나의 삶, 나의 가정의 삶, 나아가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우리나라가 뭐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아까 이 표와 마찬가지로요, 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당연히 중도 쪽으로 많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중도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타협이 가능하고요. 반발짝, 한 번에 10발짝을 못 디딘다면 반발짝으로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발짝 디디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 두 분의 의견이 저는 100%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어저는 민주당 단독 200석 욕심을 버리고 어게인 108석을 외치지 말고 민주당 의석이 지난 총선의 180석보다 일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22대 국회에 등장할 다양한 신진 세력과 연합정치를 해서 지금의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끌어내자는 것이라. 자, 위성정당 문제를 한번 봐야 되죠. 자, 21대 국회에 범민주 다 합쳐서 180석을 얻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때보다 더 얻었죠. 자,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석열 등장한 지 2년이 지났죠. 자, 윤석열 등장한 이후에 초반부터 깽판을 부렸잖아요. 상식 바뀌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민주당의 지지율을 어땠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서 국힘가 계속 시수로 와서 지지율 고주가 그러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183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거대 일당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간 것도 그러하고요. 윤석열 당선되고 깽판을 부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깽판을 부려도 민주당 지지율이 상식적으로는 45%, 50%가 항상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고 쭉 왔던 거예요. 의석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 거대 정당의 효능성, 이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다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끝내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 지금의 무정부 상태 비슷하잖아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뭡니까? 기사가 김건희, 윤석열, 이재명, 검찰. 다음 날은 순서만 바뀝니다. 검찰,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저는 이 자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죠. 김건희 특검 해야 되죠. 그건 그거대로 하고요.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 부분은 전면적으로 방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정치가 올스톱 상태가 지속되고, 지금 정치가 없죠. 서로 합의하거나 협의하는 부분이 없죠. 저는 오늘 이건 안 가져왔는데요. 다음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학생 2,050명인가요?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현이 개원 이후입니다. 지금의 국회 상임위 배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청래부터 시작해가 쫙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 대학생들의 생각이에요. 다수당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 대학생들이요, 일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데요. 다른 여론조사도 똑같이 이어진 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찬성률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할 건 하되 왜 민주당으로 보냐면요. 국회 운영에서요. 자, 상임위원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 국민의 대의기구예요. 그 상임위원장은요.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대표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10석을 가진 정당이든 100석을 가진 정당이든 50석을 가진 정당이든 상임위원장은요.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가능한 도출을 해내야 되죠. 결론을.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치가 올 수도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이탄희 의원이 예전에 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맞잖아요.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만 커진다. 반대로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가 깨지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 안 하는 대통령,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이익만 누리는 대통령은 다시 탄생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분은 한번 반박을 해보십시오. 댓글에 보면 이런 거 많아요. 아니 윤석열이 잘못하고 김건희가 저러고 있는데 왜 걔들은 비판 안 하냐.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에서 충분히 하고 있죠. 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민생 법안이라는 말과요. 정치 개혁이라는 이 화두는요.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위 진보라고 자임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은 촉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 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제2의 윤석열이 나오면 끝 아닙니까? 또 이루어오는 거 20년 또 후퇴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와중에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국민들밖에 받는 것이 없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국힘이나 내지는 극우 채널, 우리나라 채널이 그렇죠. 이재명 채널 딱 두 곳으로 딱 이렇게 양분돼 있죠. 이 이재명 대표나 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 충고하는 이 진보 중에 채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힘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그래서 민주당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만큼 왔는데 여기까지 듣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의 최대 수혜자라 봤잖아요. 연합정치는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그 반사이익으로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그 반사이익으로 30%의 지지율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 연합정치는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를 깨자는 것이다. 애초에 제2, 제3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아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다당제 연합정치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같죠. 증오정치 반사이익 구조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기득권을 유지시켜준 장치라며
국민들이 아무리 정치인을 심판하고 심판해도 상대방이 못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또다시 복귀하도록 해준 장치라고 부연했다. 제가 이탄희 의원을 존경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이 여의도에 이탄희 의원만큼 근본, 이 본질을 보는 정치인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좋다 칩시다. 최소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나 리더는요, 본질과 근원을 보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당장은 차치하더라도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물 보따리를 지역에 풀어놓느라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댓글에 너는 왜 국힘 비판 안 하냐, 이런 거죠. 노무현의 후회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떨까? 조국혁신당은 한편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처럼 말했던 진보의 미래, 즉 유로피안 드림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조국 대표가 말했답니다. 노무현의 후회임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후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곳저곳에서 국힘식의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하고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무관심한 채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까? 이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정당 전부 노무현의 후회임을 자처하고 있다. 과연 이 노무현의 당부를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워낙 나쁘고 펼치는 경제 정책 또한 나라의 토대를 허무는 것 일색이므로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잘못 가는 정부 정책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서 국민의 피해를 덜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 후의 항로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아닌가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조국 대표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보관을 가지고 있으리라 기대할 만하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